방금 말씀하신 거 연이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징계 현황을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서울 고검검사 모 검사님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하면 이 검사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감봉입니다. 네, 근데 견책받고 그냥 퇴직했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형사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왜 징계는 이렇게 그리고 됐죠?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대검 감찰부장에게 징계 양정 기준을 반드시 지키라. 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 가서 반드시 그걸 관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위원회 내부에 가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은 0.03%부터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이 보시고 0.03%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전날 마신 술로 인해서 점심시간에 숙취운전을 한 것이다. 해당 어떤 취지인지 검사가 대충 알겠는데요.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징계받습니까?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해서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정식으로 총장님이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인사청문회 받게 때 하신 말씀 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고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절대 외부에서 봤을 때 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말 싫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치는 게 없으지 않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요. 예. 총장님 기구잖아요, 사실. 총장님이 감찰위원들 전원 다 임명하시고. 근데 다른 공무원들 그런 특혜를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무원들도 만약에 0.03%를 아슬아슬하게 넘은 경우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죠. 제가 그 관련해서 계속 좀 여쭤볼게요. 이정섭 검사 건이요. 저는 이제 총장님이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오해가 더 생겨요. 이정섭 검사 건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재명 수사를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 그 답변이 왜 나오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 수사를 했던 윤석열 수사를 했던 비위 검사면 쳐내는 거고 청렴한 검사는 보호해주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간단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사사건으로 회부되어 있고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 검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냐 마냐 그 답변도 부적절하죠. 지금은 총장님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총장님이 감찰을 하실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의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직무 기강 유지하실. 그러니까 총장님한테 잘해달라, 정확하게 하시라 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이정석 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런 말이 나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제가 감찰과 수사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저는 여기 국감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조사해봐야 나오는 것이지만 저 사진의 존재만으로도 본인이 수사한 재벌그룹에서 부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회합을 한다. 고가의 식당에서. 그리고 시민들 출입이 제한돼 있는 스키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온다. 총장이 왜 안 놀라세요? 위원님, 저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사실은 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저도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예. 저도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요. 제가 총장님이라면 특히나 내가 감찰총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총장님이라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런데 철저하게 제가 그 사진을 조사하겠다. 봤을 때 스키를 타는 사진으로 제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스키를 스키장에- 탔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스키장을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스키장에 서 있는 사진인지 스키장 스키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인지 제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스키장이 이유셨군요. 폐쇄되어 있는데 활용을 자, 했느냐라고 이재명 수사를 말씀하신 했다 안 겁니다. 했다 인사청문회 아니냐 이 답변은 부적절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예,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 관련돼서 보니까 예전에 충북 여충의 스쿨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검사의 비행이, 공판 검사의 비행이 문제된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교사 2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수사재판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공판검사가 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실명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예. 공판검사가 본인이 실수다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냈고, 그때 권익위에서 이거 고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징계 요구를 한 게 21년 12월 달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징계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징계 처분 결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왜 이게 질의 2년이나 걸리죠? 곧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의 전체 풀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이 앞에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성이 희성이라서 그래서 당사자가 지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요. 진술서가 의도적으로- 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 예. 본명으로 써준 진술서에 근거해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다 해당된 포함해서 증인을 징계 사유라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해당되는 제 증인에 질문의 핵심은 대해서 왜 이게 2년이나 노출하려고 하는 것이 걸리냐고요.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2년이나 걸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징계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서 말씀. 손준성 검사 있죠. 손준성 검사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같은 내용으로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가 돼서 감찰위원회에서 역시 판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결정난 거 맞습니까? 비위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건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의원님, 이렇게 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이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소시효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징계시효가 완성되는 단계에 있었기 징계위원회가 때문에 개최가 된 징계를- 이후에 징계시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징계시효를 도과하게 됩니다. 아니 그 법원에서도 해당 사법농단 사건대도 판사 징계시효가 문제가 됐을 때 똑같은 쟁점이 있었는데요. 재판이 나오기 전에 혐의 없음으로 끝내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징계시효를 어떡합니까? 도과하면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혐의 없는 걸로 징계 끝내놓고 재판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그럼 국민적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타 기관에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징계 여부 판단을 할 때 해당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지만 공수처에서도 손준성 검사 기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공수처에 부설되어 있는 위원회인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여부에 대해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불기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록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지난 정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했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도 감찰위원회에 내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위원들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찰시효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놓고 감찰위원회에 공고사항을 갖고 의결사항을 갖고 저희가 판단해서 감찰 결과를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예, 총장님 제가 내부 제보 시스템 관련돼서 자료 요구한 게 예. 아마 여기서 현장 결제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나 봐요. 아마 제 질의 끝나고 나면 결제 좀 부탁합니다. 예, 의원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엉뚱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대선 관련돼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경선 후보들이 모여서 하는 합동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게 폭스뉴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그 토론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냥 불참해버리고요. 인터넷으로 한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단독 인터뷰 영상을 그냥 틀었어요. 동시간대에.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게 3시간 뒤에 1억 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선 후보가 다 모여서 전국 네트워크망으로 하는 TV 토론보다 그냥 혼자서 나와가지고 인터넷 생중계한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온라인 환경이요. 지난 20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과 관련돼서 이게 새로운 도전 요소들이 많은데 이번 국감에서 제가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제가 우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요. 이 형량과 관련돼서 재판 형량 또 구형량과 관련돼서 돈으로 형량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급속도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게 공탁이에요. 그래서 죄명별로 이 죄명에 대해서는 얼마를 공탁하면 형량이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서 준강강인데 민사를 고려하면 3천만 원 공탁하면 어떻게 되고 형사만 따졌을 때 5천만 원 공탁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요.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단체에서는요. 피해자도 공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마 법조인들로서는 되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릴 텐데 그게 뭐냐면 피해자들이 공탁을 하면 형량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이 형량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대상인 것 같은 관념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지금 사법 시스템에서 그러한 불신을 자극하는 사고들이 자꾸 터지고 있어요. 제가 그 부산 고검 국감할 때 산청 펜션 살인 사건 지적했는데 혹시 총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 공탁으로 징역 네. 한 4년 정도 감형된 그 사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70대 노부부가 이제 노후 생계를 위해서 퇴직금 가지고 시골에서 펜션을 하고 있었는데 30대 남성이 찾아가서 잔혹하게 죽였어요. 1심에서 20년 받았는데 2심 직전에 1억 5천 공탁을 하고 4년 감형을 받고 선고 직후에 돈을 찾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확정됐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상고를 안 했습니다. 상고 기간 내에 찾아갔어요. 확인을 즉시 했다고 하면 상고할 수 있었는데 상고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달라 고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총장님도 좀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재발방책제기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변제공탁이었어요. 그래서 변제공탁 관련돼서 시스템을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꺼번에 그럼 말씀 주십시오. 제가 다음 사건도 말씀드릴게요. 이 변제공탁 말고요. 작년에 이제 공탁법이 바뀌어서 형사공탁도 생겼잖아요. 이거는 피해자가 아예 거부하는 경우에 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제도가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이제 가해자들이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니까 매일 이걸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공탁했다라는 정보가 뜨면 바로 나 이 공탁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피해자들의 상식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여기서 새로 고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범죄 피해 당한 것도 힘든데. 근데 이거 관련돼서 저희 지금 시스템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법원에서 검찰에 통지해주고 검찰은 피해자한테 통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전주지검 사건인데 한 선고 6일 정도 전에 공탁을 했고 법원에서 그 공탁 정보가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한테는 선고 이후에 공탁 정보가 문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알았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재판이. 요거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재판과 그 다음에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종전에 저희가 유무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데 비해서 이제는 양형이 더 중요한 단계로 저는 왔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일선검찰청이 지시한 게 있습니다. 반성문, 헌혈, 여성단체 기부, 복지단체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범죄들,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건해서 수사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또 일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산청 사건은 형사공탁이 아니라 민사변제공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공탁됐다는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습공탁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청에서 어떻게 지시가 갖고 하고 있냐면은 변론 종결이 된 이후에
공탁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변론 제기 신청을 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하고 저희가 최소한 변론 종결, 결심이 되고 난 다음에 선고 때까지 공탁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변론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거쳐갖고 서로 간에 컨센서스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산청 사건은 양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탁에 대해서 나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양형에 대해서 상고할 수는 지금 형사법상으로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못한 겁니다. 이 문제는 법원에 대해서 판결을 편취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고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다. 그 아쉽게도 형사공탁이나 또 작년에 말씀하신 우리 그 공탁 특례가 적용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별도로 변론 재개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사안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상고를 저는 했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양형 사유긴 해도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총장님, 또 우리 검찰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벌금 집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벌금 지금 집행되고 있는 추이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서 벌금이 집행 불능되는 액수가 2020년도를 최고점으로 해서 매년 좀 하향 추세였는데 올해는 상반기 6개월만 떼서 놓고 봤을 때 산술적으로 보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2020년에는 한 해에 집행 불능된 게 526억 정도, 2021년은 275억, 2022년은 215억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억.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하면 34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 폭증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소액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는 서민들로 인한 것인가 싶어서 제가 5천만 원 이상의 벌금만 못 내고 있는 사람들 따로 통계를 내봤는데 5천만 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 비중이 꽤 높아요. 한 3분의 2 정도. 매년 그대로 추이가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요것만 계산을 해도 올해 상반기에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이제 200억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올해 갑자기 벌금 미납액이 증가폭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벌금 미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가 아니면 개선할 방법이 있다던가 하면 종감 때까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벌금도 중요한 세입이고 또 이 중에 일정 부분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가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 치료비로도 쓰이고 하는 소중한 재원이니까요.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작년 국감 때 이슈가 됐던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6월 달에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이 기본 설계 결과를 조금 일반 국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할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 설계 어떤 네. 조감도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감도라기보다는 그 설계의 구체적인 내역.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사업 자체는 21년도부터 시작된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이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과도한 청사는 정비한다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 이게 처음에 이제 설계한 공모를 하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검찰청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호화 청사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검찰청에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게 사무공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사건 기록 열람 등산에 이런 공간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공사 금액 자체가 지금 774억이니까요. 큰 돈이잖아요. 요즘 이제 많이 비유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계산해도 530세대나 되는 이 금액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이 774억 정도 들어갈 만한 규모가 맞는지 아니면 좀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 부분인지 계속 저희는 좀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뭐 예결위에서 수석전문위원도 이거 40억 감액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계속 꾸준히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건 기록 열람 등서 민원 공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설계 공개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충북 여중 스쿨미투 사건은 조치를 하셨다고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들었으니까 예. 그걸로 가름하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지침 그거 한번 좀 검토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왜 공개 요청하냐면 피해자들이 내가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얼마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굉장히 알고 싶어해요. 근데 그 보호 지침에 보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요청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그 피해자 보호 지침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는 혹시라도 가해자가 그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미칠 소지가 있는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피해자가 아실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도 저희들 그 형사부하고 인권정책관실에서 우리 과장들 다 모여서 다시 한번 안을 짜봤습니다만 피해자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안을 본인에게 통지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리플렛 또 책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또 보내는 방법을 보니까 현재 문자로는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한테 다 열어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또 문제점이 그런 경우에 굉장히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문자로 보내서 본인이 어디를 열어보게 하면 된다. 어느 검찰청에 우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열어볼 수 있게끔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자. 의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부분을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놓고 피해자가 내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진술권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 집행과 형 집행에 대해서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형이라든지 그러니까 구금형이죠. 구금형이나 벌과금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상황인데 이 확정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제 수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징역 3년을 받은 자유형 확정된 사람이 집행이 안 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저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탈옥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통화 내역 볼 수 있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예금 계좌를 썼는지 어떤 카드를 썼는지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조순희 의원님도 법안을 지금 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 주신 벌금 집행과 자유형 집행, 구금형 집행에 대해서 꼭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업무를 좀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